여러분, 혹시 평생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오진 않으셨나요?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친구에게는 먼저 지갑을 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늘 허실허실 웃으며 맞춰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나이가 들수록 고맙다는 말보다는 당연하다는 반응이 돌아오고, 심지어는 만만하게 보는 시선까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작 내가 힘들 땐 곁에 아무도 없고 평생을 다 바친 자식조차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며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합니다. 분명히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왜 결과는 상처뿐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은 인생을 가장 귀하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관계에 대해 반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무조건 잘해주지 마라. 그래야 귀해진다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남지 않으실 겁니다. 착하면서도 만만하지 않은 사람, 베풀면서도 존경받는 진짜 귀한 사람이 되는 네 가지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짚고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고 손해를 볼까요? 이 인간 심리를 먼저 아셔야 진정한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1장.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세상에는 이상한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착한 사람이 복을 다 가져가던가요? 오히려 주변을 둘러보면 마음씨 좋고 거절 못하는 분들이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반복되는 자극에 금방 둔감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 받은 선물은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럽지만 매번 받으면 나중엔 이번엔 뭐 줄 건데라며 봉투 두께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당첨 직후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딱 1년만 지나면 그들의 행복 수치는 당첨 전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의 친절은 어떨까요? 처음엔 특별했지만 반복되면 공기처럼 당연해집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다 해줘.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절한 사람에게 붙는 꼬리표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배려를 노력이 아닌 성격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애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원래 잘해주는 성격이니까 내가 고마워할 필요가 없지라고 결론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서 조금만 덜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람 변했네. 예전엔 다 해주더니 왜 안 해줘? 라고 말이죠.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뼈저리게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호의가 권리로 바뀌는 과정은 정확히 4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함입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는 익숙함입니다. 몇 번 반복되면 그러려니 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함입니다. 이제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네 번째는 권리 주장입니다. 왜 안 해주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그려지시나요? 처음엔 두 손 모아 감사하던 사람이 나중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왜 안 해줘?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여기 가슴 아픈 두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동네가 다 아는 효자였습니다. 부모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달려갔고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했습니다. 동생은 솔직히 좀 불효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찾아뵙고 집안 대소사에는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은 형에게는 내가 해야지 누가 하냐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반면에 동생이 가끔 한번 찾아오면 우리 막내 왔어 하며 귀한 고기 반찬부터 내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조건 없이 베푸는 무한한 친절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어떻게 돼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만만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잘해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잘해주대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베풀어야 귀한 사람이 되는지 그 방법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남보다 가족에게, 생판 남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받을까요? 왜 잘해준 만큼 돌아오는 건 무시와 서운함 뿐일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이 더 귀한 대접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2장. 배신은 가까운 데서 온다. 잠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살면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타인이었나요? 아닐 겁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수십 년 알고 지낸 친구, 한솥밥 먹던 동료, 피를 나눈 형제, 함께 늙어가겠다던 배우자는 다릅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기에 내 약점을 알고 어디를 찌르면 가장 아픈지를 압니다. 여기 평생을 형제처럼 지낸 40년 지기 두 친구가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속 터놓고 지내며 서로 급하면 돈도 빌려주고 집안 경조사는 서로 먼저 달려가 팔을 걷어붙였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잠깐이면 된다고요. 40년 우정을 믿고 도장을 찍어준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소리 소문 없이 잠적했고 남겨진 것은 수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이때 보증선 친구를 괴롭히는 건 날아간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세월이 가짜였나 하는 허무함, 그리고 그 사람을 믿었던 내 자신에 대한 원망입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당하면 내 인생의 기둥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가까울수록 믿었던 만큼 그 배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족이라고 다 내 편은 아닙니다. 부모님 재산 문제로 갈라서는 형제들 이야기. 이제는 뉴스도 아닌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장담하셨던 분들도 막상 닥치면 현실은 차갑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니까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가족이니까 양보해 줄 거라고, 가족이니까 내 사정을 봐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상처는 몇 배가 됩니다. 가족이라고 다 내 편은 아닙니다. 이 말이 가슴 아프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해야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실망도 줄어들고 실망이 줄어들면 원망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무도 믿지 말고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켜라.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건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되 전부를 맡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 한켠에 나만의 영역을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배신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관계가 흔들려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60년, 70년 살아오시면서 숱한 인연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 중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몇이나 됩니까? 가까이 두었던 사람 중에 떠난 사람도 있고, 적당히 거리를 두었던 사람이 오히려 오래 남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혹시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아시나요?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 온기를 나누려고 모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뜻하면서도 찔리지 않는 거리, 그게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건강한 거리두기가 관계를 지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잘해줄수록 만만해지는지, 왜 가까운 사람이 더 아프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손해보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호의를 베풀면서도 만만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법칙만 기억하십시오. 이 법칙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닌 진짜 귀한 사람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법칙은 처음부터 다 주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적 없으신가요? 내 진심을 보여주려 최선을 다해 100%를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 진심이었겠지만 심리학에는 기준점 효과라는 무서운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 받은 대접을 당연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법칙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부터 100을 주면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에게는 100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기준선이 그어집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여러분의 기력이 떨어져 80만큼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여러분이 해준 80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사라진 20에 대해 이 사람 변했네라며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에 50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70을 주면 상대방이 감사해야 합니다. 점점 더 잘해주시네. 이렇게 느낍니다. 똑같이 베풀고도 한 끗 차이로 대접이 달라지는 비결은 바로 이 시작점에 있습니다. 눈앞에 두 분의 시어머니를 그려보세요. 첫 번째 시어머니는 늦게 아들 장가 보내다 보니 며느리의 모든 것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반찬도 해다 주고 손주도 맡아봐주고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 건강이 안 좋아지며 조금씩 해주는 게 줄었습니다. 며느리 반응은 어땠을까요? 시어머니가 변했다.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라며 서운함만 늘어놓았죠. 두 번째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적당히 거리를 뒀습니다. 해줄 건 해주되 선을 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시되 지나치게 챙기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잘해주셨습니다. 며느리 생일에 깜짝 선물을 주시고 손주 아플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안 해주셨던 것들을 하나씩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시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처음엔 좀 어려운 분인 줄 알았는데 알면 알수록 따뜻하세요. 라면서 말이죠. 두 시어머니가 베푼 총량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첫 번째 시어머니가 더 많이 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한 분은 변했다는 소리를 듣고 한 분은 따뜻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걸 보여주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최선을 다해 퍼주지 마십시오. 이건 계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천천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처음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선을 넘으려 하면 그때는 끊어라. 처음의 친절은 예의지만 끝이 없는 호의는 결국 가치를 잃고 만만함만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음을 천천히 나누려고 해도 어디까지 줄 것인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끝도 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법칙이 더욱 중요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선을 명확히 그으세요. 여기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이 말 한 번 못하고 사신 분들 많습니다. 부탁받으면 무조건 들어주고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까봐 무리해서라도 맞춰주고 나중에 혼자 끙끙 앓으면서 후회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거절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거절했더니 떠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는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것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거절 한 번에 떠나든 10년 뒤에 떠나든 결국은 떠날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 70대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예스맨이었습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 차 좀 태워달라, 이것 좀 고쳐달라 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부탁을 받게 됐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번만큼은 생전 처음으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이번에는 내가 정말 안 되겠어. 상대방은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늘 들어주던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며칠은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박 선생님도 이제 친구 하나 잃었구나 싶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박 선생님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편하게 부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혹시 바쁘지 않으면 부탁 좀 해도 될까? 하며 말투부터 태도까지 달라졌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10년 동안 잘해준 것보다 단 한 번의 단호한 거절이 나를 더 대접받게 만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하찮게 여기고 얻기 어려운 것은 귀하게 여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무료 샘플 소중하게 간직하십니까? 대충 받아서 대충 씁니다. 그런데 오랜 줄을 서서 겨우 산 물건은 어떻습니까? 아끼고 소중하게 다룹니다. 부탁을 언제나 들어주는 사람은 쉬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말하면 다 해줘라는 생각이 박히는 순간 여러분의 호의는 가치를 잃습니다. 가끔 거절하는 사람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해준다는 건 진짜 특별한 거야라며 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긋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키는 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해야 상대방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선을 그으십시오. 여기까지는 됩니다.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주고 선을 그어도 받는 사람이 잘못되면 소용없다는 사실 아시나요? 세 번째 법칙은 고마워하는 사람에게만 베푸세요.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베푼 것들 다 돌아왔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베풀면 기쁨으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에게 베풀면
허탈함만 남습니다. 똑같은 마음을 썼는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건 받는 사람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으면 고마워하는 사람과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베풀고도 상처받는 일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꼭 한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뭘 해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는 사람, 받아놓고 표정 하나 안 변하는 사람, 심지어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고마울 게 없는 겁니다. 한 70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명절마다 자녀들에게 용돈 봉투를 건네셨습니다. 당신 쓸 거 아껴가며 손주들 간식비라도 보태라고 정성껏 준비하신 돈이었죠. 큰 며느리는 받을 때마다 이랬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며 손을 꼭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나중에 전화도 왔습니다. 어머니 그 돈으로 손주 운동화 샀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어땠을까요? 받아서 가방에 넣으면서 네,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어떨 땐 봉투를 슬쩍 열어보더니 이러더랍니다. 요즘 물가에 이걸로 뭘 하겠어요. 혼잣말처럼 내뱉었지만 어머니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에게 주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한 명에게 주고 나면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마음을 쓰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고마워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다니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60대 후반 이 선생님은 후배들을 자주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후배 한 명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점심 한 끼 사시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각각 2만 원 정도였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그때 제가 제일 힘들 때 밥 사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한 끼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사업이 좀 풀렸다면서 직접 찾아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2만 원짜리 점심이 1년이 지나도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풀면 기쁨이 됩니다. 내가 준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따뜻한 마음이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풀기 전에 먼저 관찰하십시오. 이 사람이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인지, 당연하게 받는 사람인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인지, 큰 것을 줘도 시큰둥한 사람인지 조금만 지켜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사시면서 이미 많이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베풀 사람을 고르셔도 됩니다. 아니, 고르셔야 합니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돌려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쓰십시오. 자,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번째 법칙은 말을 아끼세요. 여러분 가끔 마음이 답답하거나 상대방과 조금 친해졌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다 꺼내놓게 되지요.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집안 사정이나 자식 걱정, 예전에 상처받았던 일을 털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내 약점을 내 입으로 말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에게 약점을 잡히게 됩니다. 처음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내가 했던 말이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내 비밀을 말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자식 자랑이나 돈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마음에 내 자식 잘 된 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시겠어요? 하지만 남의 귀에는 그게 기쁨이 아니라 질투로 들립니다. 겉으로는 좋겠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배 아파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반대로 너무 나를 낮춰서 나는 아무것도 몰라, 가진 것도 없어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무례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막대해도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을 만만하게 봅니다. 예부터 말을 아끼는 것이 처세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고 내 미천이 다 드러나 가벼워 보입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면 사람에게 무게가 생기고 가만히 있어도 어른스러운 기품이 흐릅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들을 때입니다. 말하기보다 듣고 나서기보다 물러나고 가르치기보다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말이 침묵보다 나은가? 침묵보다 나은 말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금이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귀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착한 사람 노릇 그만하고 대접받는 어른이 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남들에게 다 퍼주고도 돌아온 게 상처뿐이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싹 바꾸셔야 합니다. 남한테 무조건 잘해주지 말라는 건 못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내 귀한 마음을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남은 인생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고 멋지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